가은아, 백화점 한복판에서 재벌 회장이 무릎 꿇고 울부짖습니다. 10년을 찾아 헤맨 딸이 눈앞에 있지만 24이 된 그녀는 칼보다 더 냉담했습니다. 누구세요? 저 아빠 있어요. 저리 가세요. 냉담한 거절에 강우의 심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일주일 뒤 그의 핸드폰이 울리죠. 발신자는 설인. 그녀가 보낸 문자 한 줄이 모든 걸 뒤흔듭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11월의 서울은 가을과 겨울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둑했고 백화점 앞 발레 파킹 구역에는 저녁 시간 손님들이 차를 맡기느라 분주했죠. 최강우는 차에서 내려 발레 직원에게 키를 건네며 익숙한 동선을 밟고 있었습니다. 4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절도 있는 걸음걸이와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는 사람. 천우홀딩스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늘 완벽함을 요구했고 강우는 그 요구에 지난 10년간 숨막히도록 충실했습니다. 발렛 직원이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자 강우는 짧게 눈인사로 답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을 바꿔주며 백화점 입구를 향해 걸어가던 순간이었죠. 그의 시야 한쪽 끝으로 유리문 너머 흰색 셔츠를 입은 여성 직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은색 조끼를 단정히 입고 고객을 안내하는 듯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걷는 뒷모습. 평범한 일상 속 장면이었지만 강우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낡은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 흐릿한 화면 속에서 손을 흔들며 웃던 작은 아이의 모습이 겹쳐졌죠.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붉은색 운동화를 신은 채 백화점 유리문 앞에서 아빠 나 여기 있어 라고 소리치던 목소리. 10년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강우 스스로 사라지게 두지 않았던 것이죠. 유리문 너머 여성이 고객에게 무언가 안내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측면에서 비치는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윤곽을 순간적으로 드러냈고 강우의 손에서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강우는 그마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여성이 고개를 완전히 돌렸을 때 강우는 자신의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턱선, 눈매, 코끝, 입술의 곡선. 모든 것이 10년 전 그날 자신의 손에서 놓쳐버린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가은아. 강우의 입에서 나직하게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죠. 주변의 소음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저 유리문 너머의 여성만이 존재했습니다. 강우는 자신도 모르게 발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빨라졌죠.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며 그는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가은아, 가은이. 백화점 로비에 울려 퍼진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객 상담을 마치고 돌아서던 서리는 갑자기 달려오는 낯선 남자를 보며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우는 그녀 앞에서 멈춰서며 떨리는 손을 뻗었죠. 가은아,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서린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밀어 강우를 제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아는 분 아니신데요. 손님, 지금 무슨... 가은아,
날 못 알아보겠니? 아빠야. 너 찾으려고 이렇게. 강우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은 백화점 한복판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서리는 더욱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저는 서린이라고 합니다. 가은이라는 분이 아니에요.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지만 강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린의 어깨를 잡으려 했고 서린은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밀쳐냈죠. 그 순간 강우의 시선이 서린의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낡고 색바랜 붉은색 운동화. 10년 전 그날 가은이 신고 있던 바로 그 운동화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강우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은아. 강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격하게 떨렸고 억눌렀던 오열이 터져나왔죠. 10년간 쌓아 올린 이성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책감, 자책, 그리움, 분노, 무력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강우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보안요원을 부르려 달려갔죠. 서리는 바닥에 주저앉은 강우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려움과 연민이 동시에 그녀의 눈빛에 어렸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일단 일어나세요. 여기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하지만 강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린의 발밑, 그 붉은 운동화를 응시하고 있었죠. 10년 전 그날 아침 백화점 행사에 가기 전 가은이 아빠, 이거 신고 갈래? 라며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바로 그 운동화. 강우는 그날 딸의 손을 잡고 백화점에 들어섰고 단 몇 분 회사 직원과 통화하느라 눈을 돌린 사이 가은은 사라졌습니다. CCTV에 남은 마지막 모습은 유리문 앞에서 누군가를 따라가는 작은 뒷모습뿐이었죠.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도 가은은 붉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성이 강우를 일으켜 세우려 했고 강우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며 천천히 일어섰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정장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절제되고 완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서린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강우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정말 가은이가 아니니? 서린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서린입니다. 가은이라는 분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밖으로 나가시죠. 여기는 너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 다시 뒤를 돌아봤죠. 서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강우는 서린의 눈빛 속에서 묘한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를 느낀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보안 요원의 인도로 강우는 백화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제야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붉은 운동화, 닮은 얼굴, 그리고 그녀의 이름 서린.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강우는 주차된 차 옆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그 상처를 덮을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렛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얼굴을 마주한 것 같은 착각에 빠졌고, 그 착각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저 여성이 정말 가은이라면, 만약 10년간 살아있었는데 자신이 찾지 못한 것이라면 그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강우는 차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백화점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서린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녀는 여전히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듯한 모습이었죠. 차에 탑승한 강우는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렸고 가슴속 어딘가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던 모든 방어기제가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났고 이제 강우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돌아서서 착각이었다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하지만 강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절대 이대로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요. 사흘이 흘렀지만 강우는 여전히 그날 밤의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는 기계적으로 처리했고 회의에서는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서린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그는 그날의 장면을 되풀이해서 떠올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던 뒷모습, 고개를 돌렸을 때 드러난 얼굴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붉은 운동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명확한 일치였죠. 강우는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착각이었을 거라고, 단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뿐이라고요. 1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가은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이미 오래전에 사건을 종결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은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믿고 있었죠. 강우 역시 그렇게 믿으려 애썼습니다. 믿는 게 차라리 마음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믿음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강우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고 그 불씨는 서린을 만난 순간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강우는 회사 본사에서 열리는 임원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계열사 임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고 분기별 실적과 내년도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였죠. 회의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강우에게는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임원들이 차례로 보고를 하는 동안 강우는 자료를 보는 척하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3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는 작은 블록들처럼 보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자리에 앉은 전략기획팀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우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죠. 재무 담당 전무가 질문을 한 모양이었지만 강우는 무슨 질문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 담당 전무는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강우는 적당히 답변을 내놓았고 회의는 계속 진행되었죠. 하지만 임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최강우 회장이 회의 중에 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언제나 집중력이 뛰어났고 뭐든 보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죠. 휴식 시간이 되자 임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강우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애써 무시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따라 들고 복도 창가로 걸어가던 순간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강우가 돌아보자 신규 보안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진, 32살의 젊은 남성으로 한 달 전 계열사 보안팀에 배치된 인물이었죠. 강우는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특별히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도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날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백화점 사건이 회사 내부에까지 퍼진 것인가? 강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업무와는 무관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진은 잠시 말을 멈추며 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무게감이 담겨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처럼요. 도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그 직원분과 관련해서 더 알아보실 계획이십니까? 강우는 도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왜 보안팀 신입 직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단순한 호기심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강우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연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도진은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강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도진의 말은 너무나 의미심장했고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했죠. 강우는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검토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도진도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우가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하자 전략기획팀 과장 윤세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9살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일처리가 정확하고 똑 부러져서 강우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직원 중 하나였죠. 세미는 서류 파일을 들고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내년도 마케팅 전략 초안 가져왔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세미가 서류를 내려놓는 순간 파일 사이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미가 황급히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건 제 실수로 끼어든 거예요. 강우는 무심코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사진 속에는 여성 직원 한 명이 서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작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색 체인에 매달린 작은 열쇠 모양의 펜던트. 강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세미는 강우의 변화한 표정을 알아차리며 당황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백화점 직원 중 한 명인데요. 얼마 전에 고객 불만 처리 건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우연히 찍힌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 펜던트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까? 강우의 목소리는 떨렸고
세미는 더욱 긴장한 표정으로 사진을 건넸습니다. 강우는 사진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펜던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열쇠 모양, 그리고 열쇠 손잡이 부분에 새겨진 작은 하트. 강우의 눈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건 10년 전 가은의 5번째 생일 선물로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맞춘 펜던트였습니다. 당시 보석 가게에서 오더메이드로 제작한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죠. 이 직원 이름이 뭡니까? 설인이요. 고객센터 팀에 있습니다. 설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날 밤 백화점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성이었죠.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운동화, 닮은 얼굴, 그리고 이제 펜던트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로 모여지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복사본 하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세미가 사진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도진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죠. 그의 얼굴에는 급박함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도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백화점 지하에서 설인 씨가 누군가와 다투다 쓰러졌다고 합니다. 지금 구급대원들이 출동했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인이 쓰러졌다. 왜 누구와 다퉜길래? 강우는 재킷을 집어들며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세미와 도진이 그 뒤를 따랐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강우는 비상계단으로 달려내려갔고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에 탑승한 강우는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백화점으로 최대한 빨리 가십시오.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질주했습니다. 강우는 뒷좌석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죠. 펜던트, 운동화, 그리고 지금 일어난 사건.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강우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설인이 위험에 처해 있고 자신이 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성은 착각일 뿐이라고 속삭였지만 본능은 가은이 맞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차가 백화점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구급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우는 차에서 뛰어내려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강우는 뿌리치고 지하로 내려갔죠. 지하 창고 구역 앞에는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고 몇 명의 경찰관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경찰관이 강우를 막아섰습니다. 강우는 명함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백화점을 운영하는 천우홀딩스 회장입니다. 안에 제 직원이 있습니다. 경찰관은 명함을 확인하고 잠시 망설이다 길을 터주었습니다. 강우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바닥에 앉아있는 설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고 두 사람은 방금까지 다투었던 듯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구급대원이 설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고 설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우가 다가가자 설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강우는 설인의 눈 속에서 두려움과 혼란을 보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아이처럼 그 어떤 것에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처럼요. 강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했습니다.
지하 창고는 냉기와 습기가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복도 끝 작은 창고 앞에서 강호는 멈춰섰죠. 안에서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설인, 다른 한 명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호가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설인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해요. 또 그 얘기예요? 진짜 지겹다고요. 강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좁았고 낡은 선반과 박스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설이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고 그녀 앞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주먹을 불끈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남성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설인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호의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설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했고 남성은 강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여기? 괜찮습니까? 강호는 설인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설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죠. 남성이 강호와 설인 사이를 가로막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 누군데 남의 가족사에 끼어드는 거요? 가족사라고요? 강호는 남성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남성의 눈빛은 불안정했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죠. 알코올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이 남성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인이 조심스럽게 강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분은 제 아버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호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설인은 이 남성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결코 평범한 부녀 관계가 아니었죠. 설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남성의 태도에는 애정보다는 소유욕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시라고요? 강호는 설인을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확신이 아닌 체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남성이 설인의 팔을 거칠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의 아버지요. 이해가 어릴 때부터 내가 키웠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가주시오. 이건 우리 집안 일이니까. 남성의 손에 잡힌 설인의 팔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남성의 손목을 잡았죠. 남성이 깜짝 놀라 손을 놓았고 설인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는 순간 창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도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고 그 뒤로 윤세미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도진은 현장을 재빠르게 파악하며 강호와 남성 사이에 섰죠. 세미는 설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설인은 세미의 품에 기대어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기호 씨 맞습니까? 도진이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남성 장기호는 도진을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장기호인데 그게 왜? 저는 천우홀딩스 보안팀 소속입니다. 장기호 씨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장기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죠. 도진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창고 안에 희미한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사진 좀 더 자세히 보내봐. 얼굴이랑 몸의 특징 같은 거 있으면 다 찍어서 실종아동 제보하고 보상금 타낼 수 있을지도 몰라. 녹음된 목소리는 틀림없이 장기호의 것이었습니다.
창고 안의 모든 사람이 장기호를 바라봤고 서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죠. 그녀는 세미의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장기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아니야.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그냥 친구랑 통화하면서 한 소리고. 거짓말 마십시오. 윤세미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가지고 온 서류 파일을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3개월 전 경찰청에 접수된 익명 제보서입니다. 실종아동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제보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제보서의 필체를 분석한 결과 장기호 씨가 백화점에 제출한 보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미는 2장의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제보서, 다른 하나는 장기호의 서명이 들어간 보험 청구서였죠. 필체는 명백히 같았습니다. 기역자의 각도, 희의의 둥근 곡선, 심지어 마침표를 찍는 위치까지 일치했습니다. 장기호는 말문이 막혔고 서린은 그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린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강우는 서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린은 강우를 올려다봤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강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보서에 적힌 실종아동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제 딸입니다. 이름은 최가은. 그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린의 눈이 크게 떠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장기호는 뒤로 물러서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그냥 보상금이 탐났던 겁니까? 도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장기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벽에 등을 기댔죠. 서린은 장기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진짜예요? 제가 실종아동이라는 거예요? 리나, 그게 아니라. 대답해 주세요. 서린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창고를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장기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서린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고 강우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친딸이 아니었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장기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죠. 윤세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기호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서린 씨는 15년 전 보육원에서 입양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서린 씨의 나이는 8살이었죠. 8살. 서린은 자신이 8살 때 입양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과거는 모두 거짓이었죠. 서린은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강우는 그녀를 붙들며 함께 앉았습니다. 왜요? 왜 말 안 해주셨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장기호는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내가 나한테서 떠날까봐 그랬어. 나도 외로웠다고. 혼자 살기 힘들어서 너를 데려온 거야. 외로움 때문에요? 그래서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리나, 그래도 내가 널 키웠잖아.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다 내가 했다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낸 게 은혜예요? 그건 부모 책임 아니에요? 서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기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죠. 도진이 서류 하나를 더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장기호 씨, 이건 서린 씨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지난 5년간 약 3천만 원의 빚이 누적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자는 장기호 씨로 확인됩니다. 서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장기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 카드를 아버지가 쓴 거예요? 장기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곧 시인이었죠. 서린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십몇 년간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었고 자신은 사랑받아서 가족이 된 게 아니라 외로움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 선택된 존재였습니다. 남 버려진 거예요?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서린의 떨리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우는 서린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서린은 강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강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요. 그게 선생님이신 거예요? 서린의 작은 목소리에 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DNA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모든 것은 여전히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과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강우는 서린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십시오. 이 공간은 당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장기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리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이 망하고 빚에 쪼들려서 난 정말 널 사랑했다고. 서린은 장기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우의 손을 꽉 쥔 채 창고를 나섰죠. 도진과 세미가 뒤를 따랐고 장기호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복도로 나온 서린은 벽에 기대어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을 것 같았죠. 강우는 서린을 붙들며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서린은 놀라 강우를 바라봤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울었죠. 강우는 서린을 안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하 창고의 차가운 공기를 벗어나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강우는 서린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추위에 떨던 아이가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낀 것처럼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린은 강우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정말 선생님 딸일까요? 강우는 서린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낼 겁니다. 반드시요. 서린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강우의 가슴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이 밀려 들어왔지만 두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진 세계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려 애쓰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10분 후였습니다. 두 명의 형사가 지하 창고로 내려왔고 장기호는 그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였죠. 강우는 1층 로비의 벤치에 서린을 앉혀놓고 그녀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린은 여전히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죠. 강우는 그녀에게 물 한 컵을 건넸지만 서린은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까? 강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죠. 서린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강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강우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위로의 말들은 모두 공허하게 느껴졌고 어떤 약속도 지금의 설인에게는 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이 강우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하에서 형사들이 장기호를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장기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그는 설인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죠. 형사가 그를 재촉했지만 장기호는 설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리나, 리나, 날 봐줘. 다 너 위해서였어. 너 혼자 두기 싫어서 내가 떠날까봐 그랬던 거라고. 설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기호와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정적이 흘렀죠. 설인의 입술이 떨렸고 그녀는 작게 말했습니다. 저 위해서라고요? 아버지 위해서였잖아요. 외로움 때문에, 돈 때문에 전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아니야.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너를 딸처럼 생각했다고. 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딸 이름으로 빚을 만들어요? 딸을 실종아동 보상금 받으려고 제보해요? 설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장기호는 대꾸하지 못했죠. 형사가 그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시죠. 장기호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장기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야 설인은 손을 내리고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설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설인은 강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강우라는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이 사람도 결국 자신을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강우의 눈빛에서는 장기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설인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열쇠 펜던트였습니다. 은색 체인은 곳곳이 변색되어 있었고 열쇠 손잡이 부분에 새겨진 작은 하트는 세월의 흔적으로 희미해져 있었죠. 설인은 그 펜던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과거예요. 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펜던트는 틀림없었습니다. 10년 전 가은의 5번째 생일에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맞춘 바로 그 펜던트였죠. 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한히 컸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순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보육원에 있을 때도 아버지 아니 장기호 씨 집에 왔을 때도 계속 가지고 있었죠. 강우는 펜던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씨, 최가은의 이니셜이었죠. 강우의 손이 더욱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설이는 강우의 변화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 딸에게 준 선물입니다. 강우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설이는 숨을 멈췄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어디선가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죠. 그럼 저는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끝맺지 못했습니다.
강우는 펜던트를 서린의 손에 다시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요? DNA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죠. 서린은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강우의 딸이라면 그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10년간 잃어버린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모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온 세월을요. 서리는 강우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때 저를 못 찾으셨어요? 그 질문이 강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죠. 강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찾으려 했습니다. 1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요.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다. 잘못이라뇨? 딸의 손을 놓쳤으니까요. 단 몇 분 전화 통화하느라 눈을 돌린 사이에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죄입니다. 강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강우의 얼굴을 바라봤죠.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이마에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이 사람에게도 가혹했던 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왜 그때 버려졌던 걸까요? 버려진 게 아닙니다. 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데려간 겁니다. 의도적으로요. 누가요? 왜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낼 겁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악의로 인해 가족과 떨어졌다는 사실을요. 그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서리는 펜던트를 목에 다시 걸며 물었습니다. DNA 검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강우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고 강우는 서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전보다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강우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쉬십시오.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집이요? 서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장기호 씨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강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호텔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회사 기숙사에서 자겠습니다. 거기라도 있으니까요.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꿋꿋이 서 있었죠. 강우는 서린이 로비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었습니다. 10살짜리 가은이 자신의 손을 잡고 걷던 모습이 겹쳐 보였고 강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진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강우는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펜던트를 보는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서린이 가은이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면 그 절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양성으로 나온다면 10년간 찾지 못한 죄책감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강우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죠. 가은의 사진들이 빼곡히 채워진 앨범이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강우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설인의 얼굴과 비교했죠. 눈매가 닮았고 코끝도 비슷했습니다. 무엇보다 웃을 때 보이는 작은 보조개가 똑같았습니다. 강우는 앨범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백화점 행사장에서 가은의 손을 잡고 걷던 순간, 회사 직원의 긴급 전화를 받고 잠깐 눈을 돌렸던 순간,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가은이 사라져 있던 그 순간, 강우는 미친 듯이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백화점 구석구석을 뒤졌고 CCTV를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했죠. 하지만 가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CCTV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유리문 앞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작은 뒷모습. 붉은 운동화를 신은 채로요. 그게 가은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죠. 강우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현상금을 걸었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가은이 이미 죽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강우도 그렇게 믿으려 했죠. 믿는 게 차라리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설인이라는 이름으로 24 여성의 모습으로요. 강우는 책상 서랍을 열고 가은의 머리카락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빗질해준 날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둔 것이었죠. DNA 검사를 위해 보관해 온 것입니다. 강우는 그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은아, 내가 맞니? 정말 살아있는 거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릴 뿐이었죠. 강우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설인이 있는 곳일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혼자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강우는 휴대폰을 꺼내 설인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백화점 기숙사의 좁은 방에서 설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펜던트를 손에 쥔 채로요. 방은 작고 어두웠지만 설인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펜던트의 금속 표면이 희미하게 빛났죠. 설인은 펜던트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의 과거를 연결하는 열쇠일까요? 강우의 말대로 자신은 버려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빼앗긴 걸까요? 설인은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보육원의 차가운 복도, 밤마다 울던 아이들의 소리, 그리고 가끔씩 떠오르는 따뜻한 손의 감촉.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죠. 얼굴도 목소리도 모두 흐릿했습니다. 다만 따뜻했다는 느낌만 남아 있었습니다. 설이는 펜던트를 목에 다시 걸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강우와 어떤 관계인지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설이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은아. 따뜻하고 그리운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강우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로비에서 설인을 기다렸죠. 손에 든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10년 전 보관해둔 가은의 머리카락과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우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의 얼굴이 몹시 피곤해 보였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검사를 하고 나면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오전 9시 정각, 설인이 병원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죠. 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인사를 나눴고 곧바로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그게 차라리 편했죠.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구강 내부를 살짝 긁어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했고 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를 따랐죠. 강우는 밖에서 기다리며 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설인이 검사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강우는 그녀의 팔을 살짝 붙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설이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로비로 돌아왔고 담당 의사가 결과 통보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빠르면 5일, 늦으면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했죠. 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설인과 함께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쌀쌀했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설이는 코트깃을 여미며 몸을 움츠렸죠. 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서 따뜻한 것이라도 드실까요? 설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출근 시간이라 카페는 비교적 한산했고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죠. 강우는 아메리카노를, 설이는 따뜻한 카페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두 사람은 각자 컵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선뜻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뭘 하고 계실 건가요? 강우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설이는 컵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은 계속해야 할 것 같고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요.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강우는 명함을 꺼내 설인에게 건넸습니다. 설이는 명함을 받아들고 가만히 들여다봤죠. 천우홀딩스 회장 최강우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설이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갔고 카페 안에서는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울렸죠.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강우와 설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강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검사 결과를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강우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었죠. 10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쳐야 했습니다. 무언가 놓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펜던트, 보육원, 장기호, 그리고 삭제된 기록들. 모든 조각이 어딘가에 흩어져 있고 그걸 모아야 했습니다. 강우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들어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확인하시려고요? 10년 전 사건 기록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기억이 없는지, 그리고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요. 강우는 설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당신 편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강우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설이는 창가에 혼자 남아 강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저 사람을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 서린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장기호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고 자신의 과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우라는 존재가 유일한 실마리였죠. 강우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사설 탐정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가은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탐정 정민수는 지금도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죠. 강우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10년 전 제 딸 사건 기록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져다 드릴까요? 부탁합니다. 정민수는 서랍을 뒤지더니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년간의 먼지가 쌓인 파일이었죠. 강우는 파일을 펼쳐 내용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당일 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경찰 수사 기록, 그리고 각종 제보 내용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우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죠. 경찰청 내부 수사 기록 사본이었는데 중간 부분이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내용을 가린 것처럼요. 강우는 정민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원본입니까?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사본입니다. 당시에 이미 저렇게 편집되어 있었죠. 왜 편집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문의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강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실종 아동 사건에서 대체 무슨 개인정보를 숨겨야 한다는 건가요? 강우는 계속해서 파일을 넘겼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당일 백화점 지하 주차장 CCTV 기록이 30분간 공백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공백은 뭡니까? 당시 CCTV 시스템 오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았죠.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으니까요. 강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편집된 기록, 삭제된 CCTV, 그리고 장기호의 제보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했던 것이죠. 강우는 파일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명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민수는 다른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수사팀 명단에는 6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강우는 그중 한 이름에서 눈을 멈췄습니다. 도진우. 강우의 회사 보안팀에 최근 입사한 도진의 본명이었습니다. 강우는 정민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도진우 씨요? 몇 년 전에 경찰을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내부 고발 시도하다가 밀려났다는 소문이 있었죠. 내부 고발. 강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이 왜 자신의 회사에 들어왔는지, 왜 서린 사건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진은 단순한 보안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었던 것이죠. 강우는 파일을 다시 펼쳐 보육원 관련 기록을 찾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근처 보육원들을 전부 조사했지만 가은과 일치하는 아동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분명 보육원 출신이었죠. 그렇다면 기록이 조작되었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보육원들 아직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 희망의 집이라는 곳은 아직 운영 중입니다. 강우는 희망의 집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정민수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사무실을 나섰죠. 차에 탑승한 강우는 운전기사에게 보육원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고 40분쯤 지나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희망의 집은 2층짜리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마당에는 낡은 놀이기구들이 녹슬어 있었죠. 강우는 현관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50대 중반의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육원 원장 박혜진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10년 전 이곳에 있었던 아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혜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이요? 그때 아이들이 워낙 많았는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우는 서린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박혜진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예. 기억나네요. 조용하고 착한 애였죠.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박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누가 가져갔어요? 몇 년 전에 정장 입은 남자가 와서 그의 서리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공문도 입고해서 넘겨줬죠. 강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습니까?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회사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슨 큰 회사? 그 남자가 말하길 그 애가 실종아동일 가능성이 있어서 조사한다고 했어요. 언제 가져갔습니까? 한 5년쯤 전이었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네요. 5년 전. 서린이 18살 때였습니다. 누군가 그때부터 이미 서린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강우는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탑승한 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왜 서린의 기록을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회사로 돌아온 강우는 곧바로 도진을 찾았습니다. 도진은 보안팀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고 강우가 들어서자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잠깐 나와 보십시오. 강우는 도진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은 한산했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죠. 강우는 도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10년 전 제 딸 실종 사건 수사팀에 있었다는 걸 압니다. 도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의 일부를 지운 사람 중 하나니까요. 강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상부에서 압력이 있었습니다. 수사를 축소하라고, 기록 일부를 삭제하라고요. 저는 신입이었고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평생의 죄가 되었죠. 무슨 기록을 삭제했습니까? CCTV 영상 일부와 목격자 진술서 몇 개였습니다. 그 중에는 붉은 운동화를 신은 아이를 봤다는 진술도 있었죠. 강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붉은 운동화. 가은의 마지막 흔적이었던 그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누가 시킨 겁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였고 그 배후에는 큰 권력이 있었습니다. 아마 회장님 회사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사 내부? 그렇다면 자신과 가까운 사람 중 누군가가 딸의 실종에 연루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강우는 도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섣불리 확신하지 말라던 그 말, 무슨 뜻이었습니까?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서린 씨가 정말 회장님 딸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조작? 펜던트, 운동화, 심지어 DNA까지도 조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돈과 권력이 있다면요. 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진짜일 수도 있었습니다. 강우는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죠. 옥상에서 내려온 강우는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도진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죠. 10년 전 사건 기록이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 큰 권력이 있다는 것. 강우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 내부 사람이라면 대체 누구일까요? 당시 임원진은 10명이 넘었고 그중 누구라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강우는 서랍에서 10년 전 회사 조직도를 꺼냈습니다. 노란 종이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발했고 구겨진 자국들이 여기저기 보였죠. 강우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짚어가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CFO였던 류성훈, 전략실장 김태준, 인사 담당 이사 박민호, 모두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누군가 배신했다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우가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하자 윤세미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세미는 문을 닫고 강우에게 다가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찾으신 것 같습니다. 무엇을요? 회사 서버에서 이상한 접근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세미는 노트북을 강우 앞에 놓고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엑셀 시트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접속자 아이디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세미는 특정 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십시오. 5년 전부터 누군가 정기적으로 인사 파일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특이한 건 이 사람이 접근한 파일들이 모두 10년 전 가은 양실종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이라는 겁니다. 강우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접속 날짜는 대부분 심야 시간대였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골라 접속한 것이죠. 강우는 세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접속자가 누구입니까? 세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도진 씨입니다. 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진, 방금 전까지 옥상에서 과거를 고백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하지만 접속 기록은 그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진은 입사 전부터 회사 서버에 불법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건가요? 확실합니까? 아이디는 도진 씨 명의로 발급된 게 맞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도진 씨가 회사에 입사한 건 한 달 전인데 이 아이디는 6개월 전에 생성되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도진의 이름을 도용해 서버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도진 본인이 직접 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강우는 세미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파일들을 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세미는 키보드를 두드려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파일 목록이 나타났고 강우는 그 내용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전 가은 실종 당일 회사 내부 통화 기록, CCTV 관제 로그, 그리고 당시 임원진 일정표까지 모두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민감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이 파일들 복사되었습니까? 몇 개는 외부로 전송된 흔적이 있습니다. USB나 이메일을 통해서요. 강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도진이 정말 배신자였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도진을 이용해 정보를 빼돌린 걸까요? 강우는 세미에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마십시오.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미가 나간 후 강우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진을 믿어야 할까요? 의심해야 할까요? 옥상에서의 그의 고백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버 접속 기록은 그를 명백한 용의자로 만들고 있었죠. 강우는 휴대폰을 꺼내 도진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우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설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백화점은 주말을 앞두고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강우는 고객센터로 가서 설인을 찾았지만 그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동료 직원에게 물으니 설인이 오늘 결근했다고 했죠.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강우는 불안해졌습니다. 설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그는 설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강우는 백화점 보안팀에 연락해 설인의 마지막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11시 설인은 백화점을 나갔고 그 이후 다시 들어온 기록이 없었습니다. 강우는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의 3층에 설인의 방이 있었죠. 강우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방 주민에게 물으니 설인을 오늘 아침부터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강우의 불안은 점점 커졌고 그는 건물 관리인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관리인은 망설이다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주었죠.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 물품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장은 반쯤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죠.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지만 베개와 이불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황급히 짐을 싸서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우는 방 안을 둘러보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메모지 하나가 남아 있었죠. 강우는 메모지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설인의 필체로 적힌 짧은 글이었습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혼자 있고 싶어요. 강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설인이 스스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두려웠던 걸까요? 강우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설인이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요? 누군가 그녀를 위협한 건 아닐까요? 회사로 돌아온 강우는 곧바로 도진을 불렀습니다. 도진은 사무실로 들어와 강우 앞에 섰죠. 강우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버 접속 기록 아십니까? 도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5년 전부터 당신 명의로 회사 서버에 불법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은 사건 관련 파일들을 열람하고 복사했다는 증거도 있고요. 도진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10년 전 제가 지운 기록들, 그리고 누가 왜 지우라고 명령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도진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당시 삭제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기호의 통화 기록입니다.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그가 정기적으로 연락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코드명 L로만 저장되어 있죠. 강우는 USB를 집어들고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고
강우는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삭제되었던 CCTV 영상에는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차에 태우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남성의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아이가 신고 있던 붉은 운동화는 선명했죠. 강우는 화면을 멈추고 그 장면을 응시했습니다. 저게 가은일까요?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강우는 도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입니까?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는 추적했습니다. 어디 소유입니까? 천우홀딩스 법인 차량입니다. 강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회사 차량. 그렇다면 범인은 회사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강우는 계속해서 다른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에는 당시 백화점 직원이 정장 입은 남성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걸 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남성이 괜찮아 아빠가 데리러 왔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했죠. 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가은을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회사 내부 사람이었죠. 강우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장기호의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10년 동안 L이라는 사람과 수십 번 통화한 기록이 있었고 최근에는 더 빈번해졌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사흘 전이었죠. 이 L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회사 전 CFO였던 류성훈일 가능성이 큽니다. 류성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10년 전 류성훈은 회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무리한 투자와 회계 조작을 했었습니다. 강우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를 해임하려던 찰나 가은 실종 사건이 터졌죠. 강우는 딸을 찾는 데 모든 것을 쏟았고 그 사이 류성훈은 흔적을 지우고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류성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외 계열사를 오가며 투자 자문을 한다는 명목으로 숨어 지내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강우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류성훈. 그가 배우였다면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회사 차량, 내부 정보 접근, 수사 기록 조작, 그리고 장기호를 통한 서린 감시까지. 류성훈은 10년 동안 모든 것을 조종해왔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제 딸을 납치한 겁니까? 도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회장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회장님이 류성훈의 비리를 알아차렸고 그를 정리하려 했죠. 류성훈은 그걸 막기 위해 회장님의 약점을 찾았고 그게 딸이었습니다. 딸을 이용해 저를 흔들려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회장님은 딸 실종 이후 완전히 무너지셨고 회사 일에서 손을 놓으셨죠. 그 사이 류성훈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딸이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류성훈을 더 조심스럽게 다뤘다면, 만약 딸을 더 잘 지켰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우는 도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설인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류성훈이 그녀를 위협한 건 아닐까요? 도진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인 씨가 진짜 가은 양이라면 류성훈은 그녀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게 밝혀지면 10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테니까요. 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설인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강우는 도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설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든요. 휴대폰 추적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류성운의 동선도 파악해야 합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수동적으로 기다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했죠. 서린을 찾아내고 류성운을 잡아내고 10년 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딸을 지켜내겠다고요. 서린을 찾기 위한 이틀은 강우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진이 휴대폰 추적을 시도했지만 서린의 전화기는 완전히 꺼져 있었죠. CCTV를 뒤졌지만 서린이 백화점을 나선 이후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처럼 보였죠. 강우는 밤낮 없이 서린이 갈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백화점 근처 찜질방, 게스트하우스, 작은 모텔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서린의 모습은 없었죠. 강우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서린이 혼자 어딘가에서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강우는 사무실에서 책상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눈 밑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턱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아 거칠게 자라나 있었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우가 고개를 들자 도진이 급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입니까? 강북의 한 작은 여인숙입니다. 어젯밤 근처 편의점 CCTV에 서린 씨로 보이는 여성이 찍혔습니다. 강우는 재킷을 집어들고 도진을 따라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달려가는 동안 강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린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왜 도망쳤는지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안아줘야 할까요? 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는 허름한 여인숙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평화장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죠. 강우와 도진은 여인숙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는 나이든 여주인이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사진 속 여성이 여기 묵고 있습니까? 도진이 서린의 사진을 보여주자 여주인은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2층 203호 손님이네요. 사흘째 묵고 계십니다. 지금 방에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방에서 거의 안 나오거든요. 밥도 안 드시고요. 강우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습니다. 203호 문 앞에 서자 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우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강우는 다시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서린 씨, 저입니다. 최강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서린의 얼굴이 보였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울기만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오셨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걱정돼서 왔습니다. 전 괜찮아요. 돌아가세요. 서린이 문을 닫으려 하자 강우가 문을 막았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서린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비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고 침대 위에는 구겨진 이불이 놓여 있었죠. 강우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서린은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도망친 겁니까? 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무엇이 무서웠습니까?
모든 게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장기호 씨는 제 아버지가 아니었고, 그럼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요? 혹시 절 버린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절 찾던 사람들일까요?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절 보는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무서웠어요. 마치 제가 누군가를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전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강우는 서린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일 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절 딸처럼 보시잖아요. 그게 강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린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강우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DNA 검사요? 당신 펜던트에서 채취한 샘플과 제 샘플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우는 봉투를 서린에게 건넸습니다.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에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했지만 맨 아래 결론 부분은 명확했습니다. 친자 가능성 99.87%. 서린은 서류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제 딸입니다. 10년 전 실종된 제 딸 최가은입니다. 서린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는 바닥에 떨어져 펼쳐졌고 그 위에 적힌 숫자들이 서린의 시야에서 흔들렸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전 장기호 씨 딸이었고 보육원에서 입양된 아이였어요. 버려진 아이였다고요. 아닙니다.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납치당한 겁니다. 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딸을 잃은 그날 누군가 계획적으로 가은을 데려갔습니다. 회사 차량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당신을 보육원으로 옮겼습니다. 기록을 조작하고 흔적을 지우고 당신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서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절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회사에 문제가 있었고 저는 그걸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걸 막기 위해 제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그 약점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강우는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다면, 제가 더 강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서린은 강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지금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 10년 동안 혼자였어요. 누가 절 찾고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매일 밤 혼자 울면서 왜 날 버렸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서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자신의 무능함이, 자신의 약함이 딸을 이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왜 날 그때 찾지 못했어요? 왜 날 지키지 못했어요? 왜 난 10년 동안 혼자여야 했어요? 서린은 울부짖었습니다. 강우는 서린을 꼭 안았습니다. 서린은 처음엔 저항했지만 이내 힘이 빠지며 강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린의 울음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을 채웠죠. 한참 후 서린이 진정되자 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붉은 운동화나 누군가의 따뜻한 손 같은 거요. 서린은 고개를 들고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당신이 실종되던 날 붉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준 운동화였죠.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운동화, 따뜻한 손,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괜찮아. 곧 아빠가 올 거야. 서리는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그 사람이 계속 말했어요. 괜찮아. 곧 아빠가 올 거야라고요. 전 그게 회장님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아니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추적한 결과 당신을 보육원으로 옮기기 전에 누군가 병원에 데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간호사 한 명이 당신을 돌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지영이라는 사람이었죠. 이지영이요? 네. 당시 어린이 병동 간호사였습니다. 지금은 지방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진이 연락을 취했고 그녀가 오늘 저녁에 이곳으로 올 예정입니다. 서리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왔고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기억 속 따뜻한 손이 아버지가 아니라 낯선 간호사였다는 사실이 실망스러웠지만 동시에 누군가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인숙 로비에 이지영이 도착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에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죠. 강우와 서리는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지영은 서린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인가요? 저를 아시나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이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병원에 한 남자가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죠.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이가 미아라고 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까? 강우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 너무 깨끗했고 신발도 새 것처럼 보였거든요. 게다가 아이가 계속 아빠를 찾았습니다. 미아라면 부모를 찾는 게 당연하지만 그 남자는 아이를 달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빨리 처리하고 가려는 것처럼 보였죠. 이지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전 아이를 달래주려고 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괜찮아. 곧 아빠가 올 거야라고 말해줬죠.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아이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병원 기록에서도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상사는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일을 잊으려 했지만 가끔 그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로 갔을까, 무사할까 하고요. 서리는 이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예요. 제가 그 아이예요. 이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랬군요.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당신이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유일한 좋은 기억이 바로 그때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0년 전 낯선 간호사가 딸을 따뜻하게 대해줬다는 사실이 고마웠죠. 이지영이 돌아간 후 강우와 서리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모든 진실을요. 당신이 제 딸이라는 것, 누가 당신을 데려갔는지, 왜 그랬는지. 이제 남은 건 그 사람을 잡는 것뿐입니다. 누군가요? 누가 절 데려간 거예요? 류성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제 회사 전 CFO였죠. 당시 그는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고
제가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 무너뜨리기 위해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서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을 꼭 잡아야 해요. 그럴 겁니다. 도진이 류성운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곧 찾아낼 겁니다. 강우는 서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지킬 겁니다. 서린은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죠. 서린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정말 회장님 딸이라는 게요. 천천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아버지라는 단어.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강우는 서린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상실과 고통이 마침내 치유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도진의 연락이 온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류성운이 인천공항에 나타났다는 정보였죠. 해외 계열사 순회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강우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고 공항 입국장에서 류성운을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강우와 서린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린은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우는 그녀의 긴장을 느낄 수 있었죠. 곧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강우는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꼭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얼굴로 저를 볼지, 그리고 제가 어떤 기분이 들지 확인하고 싶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도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우에게 작은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류성운이 곧 입국장을 통과할 겁니다. 경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우는 이어폰을 끼고 서린과 함께 입국장이 보이는 자리에 섰습니다. 10여 분쯤 지나자 승객들이 하나둘 입국장 문을 통과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캐리어를 끌며 여유롭게 걸어오는 50대 남성. 바로 류성운이었습니다. 강우는 그를 보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류성운은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깔끔한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류성운이 출구 쪽으로 걸어가려 하자 갑자기 여러 명의 사복 형사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류성운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고 그때 강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류성운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당황한 빛이 스쳤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최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류성운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우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10년 전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10년 전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제 딸 최가은을 납치한 일 말입니다. 류성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죠. 저는 가은 양 실종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당시 저도 충격받았고 회장님을 도우려 했었죠.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회사 차량을 이용해 딸을 데려갔고 장기호를 통해 딸의 행적을 숨겼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형사 한 명이 류성운에게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류성운은 영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해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우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강우는 류성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해치지 않았다고요? 10년 동안 딸이 어디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학대받고 착취당하고 자기가 버려진 아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게 해치지 않은 겁니까? 류성훈은 강우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전 단지 회장님을 흔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시 회장님이 제 비리를 알아차렸고 저를 해임하려 했죠. 저는 그걸 막아야 했습니다. 가은 양을 이용하면 회장님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을 납치한 겁니까? 납치라기보다는 잠시 숨긴 거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이를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졌고 아이를 돌려보낼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류성훈을 바라봤습니다. 타이밍을 놓쳤다고요? 10년 동안 타이밍을 놓친 겁니까? 아이가 이미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갔고 기록도 지워졌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전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그때 설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류성훈은 설인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이 가은인가요? 설인은 류성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멈췄어요.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전 10년 동안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왜 저를 버렸을까, 뭘 잘못했을까 생각하면서요. 당신은 그걸 타이밍을 놓쳤다고 표현하지만 저한테는 인생 전체가 망가진 거예요. 설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류성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형사들이 류성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류성훈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믿어주십시오. 전 정말 아이를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류성훈이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류성훈은 형사들에게 이끌려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설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주저앉았습니다. 강우는 얼른 설인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설인은 강우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강우가 설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설인은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찾았습니다. 설인은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죠. 설인은 작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10년 동안 절 찾으셨나요? 정말로요? 강우는 설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너를 찾아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당신 생각을 했고 어디선가 무사하길 기도했습니다. 당신을 찾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설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그럼 이제 어디까지가 우리 시작일까요? 강우는 설인을 꼭 안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며 그들을 바라봤지만 강우와 설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녀가 서로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강우는 설인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10년 동안 비어있던 가은의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강우는 방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방입니다. 실종된 이후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홍색 벽지, 작은 책상, 인형들이 놓인 침대. 모든 것이 13살 소녀의 방 그대로였습니다. 서리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붉은 운동화를 신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게 저예요? 네.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서리는 사진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 밝게 웃는 모습. 하지만 서리는 그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았죠. 기억이 안 나요. 이 방도, 이 사진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강우는 서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죠. 서리는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어린 소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보였습니다. 오늘 아빠가 붉은 운동화를 사주셨다. 너무 예쁘다. 내일 학교에 신고 가야지. 서리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붉은 운동화. 그것은 서린의 유일한 어린 시절 기억이었죠. 서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아버지, 붉은 운동화 기억하세요? 물론입니다. 당신이 그걸 정말 좋아했죠. 매일 신고 다녔습니다. 전 그 운동화가 제 유일한 기억이었어요. 10년 동안 왜 그 기억만 남아있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서리는 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언젠가 돌아올 집의 표식이었던 거예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저를 사랑했는지 기억하게 해주는 유일한 단서였던 거죠. 강우는 서린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순간이었지만 강우와 서린에게는 그 어떤 순간보다 소중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우는 서린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10년 만에 딸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강우는 서린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준비했고 서린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편안하기도 했죠.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난 것처럼요. 식사 후 강우와 서린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우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 서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가은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서린은 사진들을 보며 낯선 자신의 과거를 마주했습니다. 이게 다 제 모습이네요. 신기해요. 당신은 정말 밝은 아이였습니다. 항상 웃고 사람들을 좋아했죠. 지금의 저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강우는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법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서린은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서린은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간의 상실과 고통이 마침내 치유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거실을 비췄고 강우와 서리는 나란히 앉아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가족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을요.